자, 이번 시간에는 떡 제조 기능사 챕터 2 떡류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류 만들기. 첫 번째 떡류 만들기의 첫 번째 강의 내용은요. 재료 준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료의 계량. 첫 번째로 계량 도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떡 제조 기능사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조리 자격증들은 거의 대부분 이 계량 문제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씩은 꼭 수록되어서 나옵니다. 계량 도구는 첫 번째 계량컵이 있고요.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계량컵은 이렇게 생겼고요. 계량 스푼은 이렇게 생겼는데 계량컵은 우리가 한 컵일 경우에 물을 기준으로 200cc, 200ml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식 계량컵 한 컵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쓰는 계량컵은 한국식 계량컵이고요. 한 컵에 200cc, 200ml입니다. 그럼 미국식 계량컵은 240ml,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계량컵은 240ml, 240cc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그 교재에 외국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조리 교재에 한 컵이랑 한국식 조리 교재에 한 컵은 달라요. 40ml 정도, 40cc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물을 기준으로. 그래서 계량컵은 한 컵이라고 표기를 하고 영어로 1c라고 표기를 하고 한국말로는 한 컵이라고 써줍니다. 그리고 200ml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계량 스푼은 여러 가지 계량 스푼이 있어요.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떡 제조에 쓰는 거는 이 두 개짜리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큰술, 한 작은술, 영어로는 1 테이블 스푼, 1 티스푼 이렇게 해서 한 컵, 한 큰술, 한 작은술 이렇게 3개의 계량 단위가 대표적인 건데요. 계량 스푼 한 큰술은 영어로 1ts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 작은술은 소문자로 1ts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큰술은 15cc, 물을 기준으로 15cc, 15mg 그리고 밀리리터 그리고 한 작은술은 5cc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세 작은 술은 한 큰술. 이해되시죠? 세 작은 술은 한 큰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컵을 내가 계량을 해야 되는데 계량 스푼밖에 없어요. 그럼 한 컵을 계량해야 되는데 계량 스푼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큰술에 15라고 했죠. 200을 맞추기 위해서 15 곱하기 13 정도 한 다음에 모자란 것을 한 작은술로 채우면 한 컵의 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저울, 전자저울을 쓰는 게 좋고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전자저울을 쓰든 아날로그 방식을 쓰든 바닥이 평평한 방식. 전자저울 같은 경우는 0점을 세팅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올리고 0점을 맞춘 다음에 재료를 계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타이머, 스톱워치 특별히 설명 안 해도 타이머, 스톱워치는 누구나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접촉식 온도계, 직접 닿는 온도계가 있고요. 비접촉식 온도계. 요즘 코로나가 와서 살갗에다가 직접 대지 않고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재는 온도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접촉식과 비접촉식 온도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방법 중요합니다. 계량 도구 계량하는 방법 통틀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꼭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루 종류. 가루로 되어 있는 쌀가루라든지 이런 종류를 떡 제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은 가장 많이 계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계량컵과 계량 스푼을 사용하는데 한 컵, 한 큰술, 한 작은술 단위로 주로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할 때는 가루 종류는 가득 채운 다음에 그냥 뜨세요. 이렇게 가루 종류를 해동된 쌀가루를 떠가지고 스크래퍼로 깎아서 윗면이 완벽하게 편편한 상태. 더 움푹 들어가도 안 돼요. 계량컵에다가 깎아서 스크래퍼로 깎아서 계량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체 종류, 흑설탕, 잼, 퓨레, 버터, 마가린과 같이 고체 성분이 좀 계량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냉장실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고체 종류 이런 것들은 계량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당분, 수분, 유분이 많은 재료는 주로 무게를 재는 게 맞아요. 무게를 재는 게 맞는데 우리가 조리책을 볼 때 무게로 했으면 좋겠는데 350g 이렇게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꼭 굳이 한 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량 스푼이나 계량컵으로 계량할 때는 얘네들은 가루 종류랑 다르게 가루 종류는 사이에 공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꾹꾹 눌러 담으면 무게가 너무 변화가 큰데 얘네들은 꾹꾹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꾹꾹 최대한 눌러 담아서 그 사이에
당분이나 수분이나 유분으로 인해서 그 공간 사이에 생기는 그 틈새가 없어지게끔 그 사이에 공간이 없게끔 꾹꾹 눌러 담아서 공간을 모두 채워서 계량하는 게 적합합니다. 냉동고에 보관된 버터, 마가린과 같은 유제품을 조리 없이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으로 계량을 할 때는 실온에 일정 시간 동안 보관해서 좀 녹여야 돼요. 그 다음에 계량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액체 종류, 우리가 보통 조리 수업을 진행을 하면 저희도 국가기관에서 조리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면 저희 학원과 같이 모든 게 다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많아요. 그런 곳에 가면 항상 놓치는 게 계량컵과 계량 스푼만 챙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두 가지만 챙겨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얘들이랑 그 다음에 전자저울을 챙겨가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액체 종류를 계량할 때 막 예를 들어서 165cc를 계량해라. 그러면 한 컵에다가 한 큰술만 담으면 쉬워요. 아니, 반 컵에다가 뭐 2큰술, 3큰술 담아서 이렇게 계량하면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액체 종류는 어떻게 계량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투명한 비커라든지 투명한 그 계량컵을 이용해서 눈높이하고 액체의 메니스커스 가장 윗부분하고 이렇게 일치시켜서 눈금을 보면서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빠르게 275ml를 계량을 해야 되는데 275cc를 계량해야 된다. 285cc, 287cc 이렇게 애매한 단위를 계량하려면 계량컵과 계량 스푼으로 계량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거는 한 컵에 200, 이거 5번 담아서 작은 거 하나 담아서 이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투명한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투명한 비커나 계량컵을 사용해서 담아서 물높이만큼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 눈높이 보고 계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액체 제품은 꼭 액체 종류는 눈금이 그려진 투명한 계량컵을 이용하여 계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기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액체류는 표면 잡력이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량이 안 돼요. 액체의 최상단 부분과 눈높이를 같이 하여 아이 레벨로 맞춰서 눈금을 읽어야 정확하게 계량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으로 액체를 계량할 때는 한 컵, 한 작은술, 한 큰술 단위로만 계량해야 된다. 반컵, 반큰술의 단위는 오차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량컵으로 반컵으로 이야기하면 계량컵이 200ml이기 때문에 100ml라고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계량하지 말고 눈금이 그려진 투명한 계량컵을 이용해서 눈높이하고 표면 장력하고 맞춰가지고 계량하는 게 완벽하다 그 뜻입니다. 자, 다음 알갱이류. 이것도 중요해요. 입자가 큰 알갱이는 계량하는데 좀 신중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마다 너무 계량 단위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서도 하지 않았던 계량 방법이 필요해요. 콩이나 팥 등의 알갱이류는 계량컵에 담아서 계량 스푼에 담아서 여러 번 흔들어서 그 틈새 사이에 그 알갱이가 다 들어가게끔 계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교육센터에서는 거의 대부분 무게를 잽니다. 전자저울에 0점을 맞춰서 무게를 재는데 어쩔 수 없이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량을 해야 될 때는 가득 담아서 흔들고 다시 채워서 흔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칸을 다 메운 다음에 계량을 해야 된다는 거, 공간을 알갱이들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해서 계량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기출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2019년 기출문제.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액체 재료의 부피 계량은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진 계량컵을 사용하는 게 좋다. 맞죠? 액체의 최상단에 있는 메니스커스와 나의 눈높이를 아이레벨로 해서 맞춰서 보는 게 좋고요. 2번, 계량 단위의 한 큰술의 부피는 15ml 정도이다. 3번, 저울을 사용할 때 제가 말했죠. 평평한 곳에서 0점을 맞춘 후 사용한다. 전자저울의 경우입니다. 4번, 고체 지방 재료의 부피 계량은 계량컵에 잘게 담아 계량한다. 잘게 잘라서 담아서 계량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꾹꾹 눌러서 그 어떤 그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끔 꾹꾹 눌러가지고 계량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는 재료의 전처리에 대해서 계량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재료를 어떻게 전처리하는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의 전처리는 쌀가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물 만드는 것. 고물도 따지고 보면 재료의 전처리입니다. 고물 자체를 떡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무슨 고물이 들어간 떡, 미리 고물로 만드는 떡을 만들 때는 고물을 미리 만들어 놓든지 중간에 같이 만들어서
떡을 만들 때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에 겉고물을 묻혀서 마무리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재료의 전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쌀가루 만드는 것부터 고물 만드는 것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재료의 전처리, 쌀가루 만들기, 수세, 강의 앞쪽 강의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쌀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쌀을 씻어내는 과정이다. 수세를 대출할 경우 특유의 쌀 냄새가 나고 떡이 맛이 없어진다. 3에서 5회 정도 깨끗하게 씻어 준비한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수침. 떡을 만들 때는 쌀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물에 불린 쌀가루를 쓴다고 설명을 드렸죠. 떡을 만들 때는 밥을 지을 때와 다르게 맵쌀, 찹쌀의 경우 여름에는 4~6시간, 가을, 겨울에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오래 불려야 하는데 한겨울 외부에서 우리 조상들은 불릴 때는 최대한 12시간 미만으로 수침을 하는 경우도 있다. 12시간을 넘기지는 않지만 12시간까지 수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껍질이 단단한 현미는 12시간, 흑미는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불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찹쌀을 이용해서 약밥을 만들기 위한 찹쌀은 3시간 내외로 짧게 불린다. 왜? 쌀 아래 나달이 살아있는 게 찹쌀의 그 쌀 알갱이가 살아있는 게 찹쌀의 특징인데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짧게,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오랫동안 수침을 외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실내인지 실외인지 수침 수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수침 시간은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의 떡집들은 사장님들이 자기만의 노하우에 맞춰서 수침을 합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물빼기. 수침한 후에 채반에 담아 물빼기를 하는 과정. 꼭 필요한 과정으로 생략하면 안 돼요. 수침해서 꺼낸 쌀가루를 한 2~3번 털고 빻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 빼는 시간은 찹쌀, 맵쌀 구분 없이 30분 이상 해줘야 되는데 최대 1시간 이상을 하면 안 돼요. 1시간 이상 물을 빼면 수분량이 공기 중에서 너무 많이 날아가서 그때는 오히려 더 레시피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1시간 내외, 1시간 이하로 수침을 하는 게 좋고요. 물을 빼주는 시간은 매번 같은 시간을 준수해야 일정한 떡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 떡집 사장님들이 좀 많이 바쁘시거나 이럴 때는 수침 시간 이후에 수침 시간은 지켜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켜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 물 빼는 시간은 들쑥날쑥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떡을 제대로 만들어서 마트에 납품하거나 대량화되어 있는 해썹 인정받은 공장들은 그 수침 시간만큼 물 빼는 시간도 정확하게 시간을 재가지고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같은 타이밍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떡 맛이 항상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번 같은 시간을 준수해야 일정한 떡의 맛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쌀가루를 만드는 경우 30분 물 빼기 시간을 준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30분 물 빼기를 정확하게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 이 뜻이죠. 분쇄. 이렇게 해서 물을 뺐어요. 그러면 이제 쌀가루로 만드는 과정 빻아야 되겠죠. 물에 불린 쌀은 체에 건져 물기를 뺀 다음 가루로 빻는다. 맵쌀은 곱게 2번 빻고 찹쌀은 성글게 굵게 한 번만 빻는 게 좋다. 쌀을 분쇄하면 입자의 크기가 줄지만 표면적이 넓어져 열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떡을 찔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한다. 맵쌀은 밀가루와 다르게 물에 불리지 않고 마른 상태로 분쇄하면 전분 입자가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에 불린 후 가루를 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바로 빻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찹쌀과 맵쌀은 다르게 너무 고운 입자로 가루를 내면 지나치게 찰기가 많이 져서 서로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떡이 잘 쪄지지 않으므로 곱게 빻지 않아요. 2번씩 빻지 않습니다. 한편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건식 찹쌀가루는 마른 상태로 빻아 가루를 내어 고온에서 말렸기 때문에 전분과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 떡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떡을 만들 때 마트에서 파는 건식 찹쌀가루라고 되어 있는 건식 찹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레시피하고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 마른 상태로 빻았어요. 마른 상태로 빻은 다음에 고온에서 말렸기 때문에 내부에 수분이 거의 없는 상태의 마른 가루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레시피에 쓰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놨던 쌀 가루는 수분을 갖고 있는 습식가루입니다. 습식가루. 그래서 건식가루로는 쌀을 이용한 베이킹을 할 수 있죠. 쌀을 이용한 빵을 만들 수는 있지만 떡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일정한 수침 시간을 거쳐 불려 빻아서 사용하는 습식 쌀가루를 떡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하고 떡 제조 기능사 실기시험 치러 갈 때도 개인 자리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습식 빻아 놓은 쌀가루가 다 개인 자리에 배포가 되어 있어요. 국가 자격증 과정도 습식 쌀가루를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는 고물 만들기 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끝판대장
고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떡을 잘 만드는 전문가들은 고물만 봐도 이 사람이 떡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공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또 재료 다루는 방식도 능숙해야 되는데 고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질문을 떡제조 기능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 저희가 그 재료 부분에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고물, 붉은 팥고물, 붉은색이 악기를 쫓아낸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일, 뭐 특별한 일, 행사에 그리고 뭐 돌잔치, 백일잔치에 팥고물을 많이 쓰는 떡을 내놓는데요. 고물 만들기, 붉은 팥고물.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이뇨작용을 하고 피부와 모공의 오염물질을 없애주며 아토피 피부염과 기미 제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붓기를 빼주고 혈압 상승을 없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곡류에는 부족한 리신과 트리토판이, 제가 아까 주재료 설명할 때 주재료와 함께 있는 부재료, 특히나 고물류, 콩류 이런 것들은 맞죠? 두류 이런 것들은 쌀가루, 곡류에 부족한 리신과 트리토판을 리신이나 부족한 단백질 등을 보완해 준다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나 붉은 팥고물은 그 중에서도 곡류에서 부족한 리신과 트리토판에 함유돼 있어 곡류에 팥을 넣어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보완이 된다. 팥을 불리게 되면 팥이 벌어지고 뭉개지기 때문에 절대 붉은 팥은 불리지 않고 바로 사용한다는 거 앞에서도 한번 시험 문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팥고물은 켜켜이 불어 사용하는 곡물류이기 때문에 고슬고슬하게 준비한다. 팥고물류. 자, 고물 만들 때 붉은 팥고물을 만들 때 재료는 생팥 500g, 소금 5에서 7g 있고요. 만드는 방법은 1번부터 6번까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7번, 8번, 9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해드리면 팥의 상태가 고슬고슬해질 때까지 볶아준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고 하는 건데 내부의 수분을 많이 날리면 나중에 서로 들러붙지 않은 상태, 고슬고슬한 상태가 돼요. 그 고슬고슬할 때까지 볶아준다는 게 좀 키포인트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완성된 고물은 꼭 내가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실에 보관한다는 거. 고물을 보통 만들면 실온에 보관했다가 고물류는 쉽게 상하고 빠르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상태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한다는 거 꼭 읽어주시고요. 레시피는 제가 자세히 체크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시고 익히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거피고물. 붉은 팥고물과 쌍벽을 이루는 거피고물. 아주 중요합니다. 거피고물. 거피 팥고물은 팥을 맷돌에 타서 미지근한 물에 대여섯 시간 불려서 껍질을 모두 벗긴 다음 돌이 없도록 잘 일어서 잡티를 제거하고 보자기를 깔고 시루나 찜통에 찐다. 충분하게 익었을 때 꺼내어 소금을 넣고 찌어서 어레미체에 내려 냄비에 담고 약한 불에서 볶아 보슬보슬하도록 만든다. 고물류는 거의 대부분 내부에 수분이 그렇게 많이 없게끔 보슬보슬하게 까슬까슬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고물류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금방 상하기도 하지만 레시피를 만드는데 수분이 영향을 줘요.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슬고슬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불린 팥은 재물에 거친 인안막 먼지 아시죠? 인안막에 담고 3, 4회 문지르거나 손으로 비벼주면서 껍질 없애준다. 요즘 팥은 표면이 거치지 않은 질 좋은 팥이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꼭 예전처럼 인안막에 문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3, 4회 씻어주는 정도만 해도 된다. 자, 재료는 생커피팥 500g, 소금은 5에서 7g, 전처리 별표. 커피는 하루 전날 충분히 물에 불려 넣는다. 붉은 팥, 앞에서 설명했던 붉은 팥 고물을 만들 때는 팥을 불리게 되면 팥이 벌어지고 뭉개지기 때문에 불리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죠. 붉은 팥고물. 그런데 붉은 팥고물과 거의 옆 동네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노란색을 가진 거피고물 같은 경우는, 거피팥고물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루 전날 충분히 물에 불려 놓는다. 키포인트예요. 붉은 팥고물을 만들 때 붉은 팥은 절대 불리지 않는 반면 팥고물을 만들 때는 생커피를 하루 전날 충분히 물에 불려 놓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사진을 보지 않고
사진을 보지 않고 그냥 텍스트로만 보면 헷갈립니다. 빨간색 떡을 만들 때 빨간색 고물을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붉은 팥고물인데 붉은 팥고물은 불리지 않고요. 노란색 고물을 만들 때 커피 고물을 만들 때 커피팥 고물을 만들 때는 하루 정도 불려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 때 1번 하룻밤 충분히 불린다. 2번 물에서 표면에 거친 볼, 인한박 등에 담고 3, 4일 문지르거나 손을 비벼준다. 세 번째 껍질을 벗긴 고물은 깨끗이 씻는다. 네 번째 고물도 똑같이 체에 받쳐서 물기를 30분 빼준다. 레시피 자체의 순서 자체가 다릅니다. 왜? 물에 불렸기 때문에. 1번 불린다. 2번 비벼주고 껍질 벗겨주고 3번 깨끗이 씻은 다음에 물기를 빼준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쌀을 수세에서 수침해서 체에 받쳐서 물을 빼가지고 하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맞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노란 거와 빨간 거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렇게. 예. 마지막 완성된 고물은 냉동실에 보관한다. 똑같이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자, 녹두고물. 노란색인데 얘는 또 녹두네. 맞습니다. 녹두고물. 녹두를 삶아 으깨어 만든 가루. 떡에 묻히거나 켜켜이 뿌리는 떡고물로 쓴다. 보세요. 이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죠. 그래서 하룻밤 충분히 불린 녹두고물은 재물을 이용해서 3, 4회 녹두고물이 아니라 하룻밤 충분히 불린 녹두입니다. 오탑니다. 재물을 이용해서 3, 4회 박박 문질러 껍질을 벗겨준다. 녹두고물을 만든 다음에 재물을 이용해서 3, 4회 박박 문질러 벗기면 안 되죠. 이미 만들어졌는데 오타인데 오히려 여러분들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하룻밤 충분히 불린 녹두는 재물을 이용해서 3, 4회 박박 문질러 껍질을 벗겨준다. 재료 녹두 500g, 소금 5에서 7g. 만드는 방법 똑같습니다. 하룻밤 충분히 불린 녹두는 재물을 이용해서 박박 문질러 껍질을 벗겨준다. 재물은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해준다. 재물을 이용해서 껍질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이 과정을 3, 4회 반복을 하고요. 껍질을 벗긴 녹두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준다. 오타 제대로네요.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아준다. 물기를 뺀 녹두를 찜기에 담아준다. 찜기에 열이 잘 올라오게 녹두 가운데 구멍을 내주고요. 물솥에 물이 끓으면 찜기를 올려 40분 정도 쪄준다. 다 쪄진 녹두는 스탠브로 옮겨 한김시켜준다.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일정 시간 물에 불리면 콩에서 끈적끈적한 물이 나오는데 미끌미끌하다. 이 물을 그대로 다시 사용한다는 의미를 재물 사용, 지물 사용이라고 한다. 다시 보세요. 재물은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해준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셨죠? 재물이 뭐지? 재물을 바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일정 시간 물에 전날 불린다고 했잖아요. 하룻밤 정도를 불린다고 했는데 불리면 콩에서 끈적끈적한 물이 나와요. 이거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운탕을 끓이거나 할 때 육수를 내잖아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콩을 담은 물이라는 거죠. 재물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잣을 이용해서 만든 잣고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물에 속한다. 잣은 고가를 떼어내고요. 고가를 떼어낸 잣은 두꺼운 키친타올에 올려 밀대호건 방망이로 꾹꾹 눌러가지고 기름기를 빼줍니다. 기름기 있는 그대로 못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 교육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잣고물이 오면 키친타올을 올려갖고 꾹꾹꾹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체 올려놓습니다. 그래갖고 기름기를 다 빼준 다음에 기름기를 뺀 잣을 잘게 칼로 다져준 다음에 다진 잣가루는 다시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기름기를 한 번 더 빼줍니다. 한 번 더 빼주고요. 기름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잣고물을 잣은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해준다. 얘는 다른 게 없어요. 잣고물이라 해봤자 이 정도. 자, 이번에는 흑임자 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블랙푸드의 열풍이 좀 지금은 좀 식긴 했지만 그래도 까만색 음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때문에 흑임자는 만들어 놓으면 좀 품격이 있고 멋이 있는 떡이 많아요. 어두운 색은. 그래서 흑임자 고물 만드는 방법도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 보시면 필기서가 있고 실기서가 있는데 실기서에 이 지금 보시는 모든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레시피로 사진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집에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흑임자 고물. 검은깨로 만들기 때문에 검은깨 고물이라고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물에 속합니다. 깨는 물에 불려서
비벼서 껍질을 벗겨 사용하고 흑임자는 불리지 않고 깨끗이 씻어서 사용합니다. 자, 재료 검은깨 250. 검은깨는 물에 한번 잘 씻어준다. 씻어준 검은깨는 물기를 잘 빼준다. 물기를 뺀 검은깨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볶아준다.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볶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볶아준다는 말이 그냥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볶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수분을 날려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면 한 김 잘 식혀준다. 어떤 고물이든 간에 내부에 있는 수분을 바싹 말린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분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수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용도에 따라서는 통깨를 통째로 사용하거나 프로세서에 갈아서 사용해준다. 완성된 고물은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해준다. 자, 고물에 대한 그 이해도가 없으면 떡을 잘 만들 수가 없고 떡을 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떡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물을 만드는데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고물 종류는 100가지가 넘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고물로 만들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고물에 대해서 제가 만드는 방법과 사진과 특성에 대해서 수록을 해놨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 고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거나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